네, 그러면은 우리 권리 변동의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그 법률 행위인데요. 법률 행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법률 행위는요, 여기 두 번째 줄을 보시면요, 의에서 자, 민법상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원인 중에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자,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는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었다시피요.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X 물건 10억 원에 대해서 갑이 팔고자 하고 을이 사고자 한다. 먼저 갑이 계약의 성립을 제의하면은 갑의 의사를 우리는 청약이라고 하고요. 이때 그 청약에 대해서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를 우리는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물론 을이 먼저 사겠다라고 계약의 성립을 제의하면은 을의 의사가 청약이 되고 갑이라는 사람이 그 청약에 맞춰서 그럼 내가 그 가격에 팔겠다라고 계약을 성립시키면은 갑의 의사가 승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제의하는 의사가 이제 청약이 되고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가 이제 승낙이 됩니다. 자,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갑과 을 사이에 어떻습니까?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매매를 통해서 갑과 을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X 물건 10억 원에 대한 권리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 이런 행위를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한다. 자, 양갈 2번 보시면 의사표시가 있는데, 자, 의사표시는요, 이런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우리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죠. 자, 의사표시라고 했을 때요, 자,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요, 자, 그 사람의 의사를 이제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X 물건을 10억 원에 사겠다라는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시하게 되면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의사적 요소와 이제 표시적 요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요, 그 개념 보시면은, 자,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원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거죠. 의사를 표시하는 걸 우리는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법률행위 자체가 의사에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법률행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줄 보시면 의사 있는데요. 자, 이것은 좀 어려운 표현이기 때문에요. 자, 의사의 의미가 무엇이냐? 의사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표시는 또 무엇이고 표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자, 이것은 너무 복잡하고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시험에는 출제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자, 의사는 그냥 뭐 어떤 사겠다는 어떤 의사, 내부적 의사를 말하는 거고, 표시는 그 의사를 표시하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판례라든지 문제에서는요, 의사 대신에 내심적 효과 의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심적 효과 의사라는 것은 여기서 효과는 법률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이제 변동되는 거죠. X 물건 10억 원에 대해서 채권 채무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얼마에 사겠다, 팔겠다라는 그 효과의 그 내심적인 의사라는 거죠. 효과에 대한 내심적 의사. 그래서 내심적 효과 의사라고 합니다. 자, 표시는요, 이 표시 행위를 말하는데요. 표시를요,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표시상 효과 의사라고도 표현합니다. 표시상 효과 의사. 효과 의사라고 하는데요. 자, 표시상 효과 의사랑 표시랑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결론적으로는 동일하기 때문에요. 표시상 효과 의사라는 것은 그 효과를요, 표시를 보면서 그 사람의 의사를 파악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표시상 효과 의사고, 그러니까 표시를 보고 그 사람의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니까 결국 표시가 바로 효과 의사가 되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어렵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의사라는 말 대신에 내심적 효과 의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표시라는 말 대신에 표시상의 효과 의사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이것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의미 자체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같은 의미가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보시면요, 이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인데요. 자,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일 뿐인 것이지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법률행위를 이제 다루게 될 텐데, 법률행위는요, 이렇게 두 개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 되어 있고요. 또 단독행위라고 있어서요.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가 되면 우리는 단독행위라고 하는데, 이때 그 단독행위에 있어서도요. 그 의사표시라는 개념과 법률행위라는 개념을 구별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의사표시와 법률행위는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본질적 요소일 뿐인 것이지 그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준법률행위와 구별해야 된다. 우리가 준법률행위랑은 우리가 앞에서 구별했죠. 법률행위는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그 권리를 변동시키면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하고, 준법률행위는 이렇게 의사적인 요소는 가지고는 있어요. 뭐 최고나 뭐 통지 이런 것들을. 의사적인 요소는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 의사에 의해서, 의사적인 요소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를 했을 때, 통지를 했을 때 그 효과는 그 의사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준법률행위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다만요. 그래서 거기 준법률행위와 구별해서는요. 두 번째 보시면은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자, 법률행위는요. 법률행위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인한 의식이는 행위지만은 준법률행위는 행위이긴 하지만 그 법적 효과는 행위자가 의욕한 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는 이제 구별이 된다는 거죠. 된다는 것이고요. 다만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다만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 등 표현행위는요. 우리가 표현행위는 의사적 요소가 외부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비표현행위인 사실행위는요. 의사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법률행위가 되긴 하지만 외부적으로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행위랑은 그래도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는 외부적으로 또 표현까지 되기 때문에요. 이 법률행위와 더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표시는 아니지만은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의식 내용의 표시가 된다는 점은 의사표시와 더 유사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은 이 관념의 통지라든지 의사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는 이 법률행위, 즉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들이 이렇게 유추적용되기도 합니다. 유추적용된다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대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는 대리가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를 할 때요. 상대방이 최고를 할 때 직접 최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 최고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래 대리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지만 이렇게 관념의 통지나 의사의 통지 같은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31페이지에는 법률행위의 종류인데요. 법률행위 종류는 먼저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나누는데 밑에 보시면 이것은요. 이 의사표시의 그 수에 따른 분류입니다. 의사표시의 수. 그래서 하나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둘 이상의 의사표시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계약을 먼저 보죠. 계약이라는 것은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하나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자, 의사표시. 자,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요. 바로 법률행위가 성립되는 건 아니죠.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승낙이 이루어져야만요.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이 성립하는 법률행위. 이것을 우리는 계약이라고 해요. 계약. 그러면 이때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처음에 이루어지는 의사표시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이것을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표시가 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이 성립되는 법률행위. 이것을 우리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미성자가 법률행위를 한다면 취소를 합니다. 자, 취소를 할 때, 미성년자가 상대방이 취소를 할 때요. 취소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승낙이 있어야만 취소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승낙 안 해주면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이 승낙 안 해주면은 취소를 못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그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규정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취소라고 하는 것은요. 승낙이 없이도요.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바로 효과가 발생해버립니다.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 이것을 우리는 단독행위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취소를 할 때요. 그러면 미성년자가 상대방이 취소를 할 때 상대방이 승낙은 필요 없지만은 취소 효과가 발생하려면 최소한 나의 취소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은 해야 되겠죠. 내가 일기장에서 취소하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 취소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어떻습니까? 상대방에게 도달은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즉 승낙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적어도 상대방에게 도달은 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 이런 것들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단독행위는 단독행위지만은 적어도 그러니까 승낙은 필요 없지만은 상대방에게 그래도 그 의사표시가 도달은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그러면 또 어떠한 경우는요, 나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승낙,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도 없는, 도달도 필요 없이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도달할 필요도 없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하나의 의사표시만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단독행위하고요, 이제 계약이 있는데요. 계약은. 자, 여기서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요, 무슨 계약, 매매, 임대차, 교환, 이런 것들은 다 계약이 됩니다. 계약. 자, 그러면요, 단독행위만 좀 우리가 구별하면 되는데요.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없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단독행위도요, 승낙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도달은 해야 되겠죠. 도달을 해야 그래 효력을 발생해야 되겠죠. 도달도 안 한 상태에서 효력이 발생해버리면은 상대방은 너무 불안한 지위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단독행위 그러면 대부분이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극히 예외적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그냥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형만 몇 개 기억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요, 우리 간단하게 소유권 포기요. 자, 내가 이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내가 버려버려요. 자, 내가 이 소유권을 포기하는데 누구 승낙받을 필요 없죠. 그리고 내가 이거 소유권을 포기하겠다고 누구한테 의사표시를 할 필요도 없잖아요. 도달할 필요도 없는 거죠. 나의 의사만 표현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또 유언이요, 유언. 대표적인 게 또 유언입니다. 내가 유언을 할 때요, 누군가의 승낙을 받아야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승낙 없이 내가 어떻습니까? 진실하게 유언을 쓰는 거죠. 유언장을. 그리고 내가 유언장을 썼을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X 물건은 갑에게 줘야지 라고 유언장을 썼으면은 그 유언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내가 갑한테 유언장을 보여줘야 됩니까? 보여줘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언 같은 경우도 상대방에게 의사가 도달할 필요는 없고요. 유언을 하고 그 유언자가 사망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두 개인데요. 자, 보죠. 그 이외에도요. 자, 맨 밑에 보시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바로 밑에 두 번째 줄에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우리가 배웠던 취소, 추인, 그리고 철회, 동의, 채무 면제, 해지, 상계, 이런 것들은요, 승낙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할 수 있지만 최소한 도달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단독행위는 다 도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데,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그냥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계약의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를 구별할 줄 아느냐, 구별하는 문제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외울 필요 없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종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맨 밑에 보시면요, 재단법인 설립행위, 우리가 다뤘던 거죠. 재단법인 설립행위. 자,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가 골방 들어가지고 내 재산을 가지고 이런 재단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정관을 작성을 합니다. 자, 정관을 작성하는 행위가 우리는 설립행위라고 하는 거죠. 자, 정관을 작성하는 행위를 누구한테 승낙받으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작성하고 싶은 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법인을 만들겠다는 걸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니죠. 물론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는 받아요. 주무관청이 제출하고 허가를 받지만은 이것은 설립하기 위해서 관공서에 이렇게 제출하는 것뿐인 것이지 누구한테 사적 생활 관계에 있어서 누구 개인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사적 생활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재단법인을 설립을 했다라는 걸 누구한테 보여줘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행위도요, 단독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도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그것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된다. 그리고 유언, 소유권 포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상속의 승인 포기 있죠. 상속의 이제 승인이나 이제 포기가 있는데요. 자, 상속은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승인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내가 상속을 승인하겠다, 포기하겠다 했을 때요, 누구의 승낙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 자유예요. 승인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또 승인 포기를 내가 누구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승인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관공서에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관공서에 하는 신고지. 누구? 사적 생활관계에서 누구한테 나 승인하기로 했어. 포기라고 했어. 표현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도달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이 네 가지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단독행위는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기시면 계약이 있는데요. 계약은 이제 승낙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면 계약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필요하겠죠. 원래 의사표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승낙의 의사표시, 두 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이 의사표시를 특히 이제 우리는 청약이라고 하는 거죠.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요, 양가로 3번에 있는 합동행위와 좀 구별하면 되는데, 합동행위는요, 우리가 사단법인 설립행위 시간에 했는데, 합동행위는 사단법인 설립행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필요한데, 그 의사표시가 동일한 내용이 아니죠. 값은 팔겠다, 그래서 사겠다라는 거죠. 동일한 내용이 아니라 서로 대립적인 의사표시죠. 이런 서로 대립적인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서 두 개 이상의 대립적인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서 성립되는 법률행위는 계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단법인 설립행위는요, 자 보죠. 자, 갑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A하고 B하고 C하고 이제 발기인이 돼서요, 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관을 작성하는 행위를 우리는 사단법인 설립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정관에다가 A, B, C가 사인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A도 어떻습니까? A 법인을 만들려는 의사. B도 갑이죠. A도 갑법인을 만들려는 의사. B도 갑법인을 만들려는 의사. C도 갑법인을 만들려는 의사. 자, 두 개 이상의 의사가 어떻습니까? 사단법인도 혼자서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 두 명 이상의 의사가 필요한 거죠. 두 명 이상이 모여야 되니까. 그래서 두 명 이상의 의사가 어떻습니까? 동일한 내용이죠. 동일한. 이렇게 둘 이상의 의사가 이렇게 동일한 내용이었을 때는요, 이런 것들을 특히 합동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합동행위는요, 그냥 사단법인 설립행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 대립적인 의사표시 합치에서 이루어지면 우리는 계약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나누는 분류 방법이고요. 이 방법은.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종류,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옆에 2번은요, 이제 의무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요. 자, 보죠. 자, 갑과 을 사이에요. 갑과 을 사이에. 자,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하였습니다. 매매. 자, 그러면 매매를 통해서요, 갑과 을 사이에는 이제 채권이 발생을 하는 거죠. 채권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매매도 법률행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나중에 이제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했으면은 이행을 언제 하기로 했냐? 4월 30일 날. 뭐 을이라는 사람이 10억을 메고 다니는 건 아닐 테니까요. 이제 이행기를 따로 정하겠죠. 그래서 4월 30일 날 그때 갑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결국 을은 이제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소유권. 즉 물권이 변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요, 이 매매는 어떻습니까? 채권만 변동시키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이 매매를 채권행위라고 하고요. 그럼 이렇게 물권을 직접적으로 변동시키는 소유권 이전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물권행위라고 합니다. 물권행위. 그래서 채권행위하고 이제 물권행위로 나누는데요. 자, 채권행위를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항상 채권행위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항상 이행의 문제가 남게 되겠죠. 그러나 물권행위는 이제 소유권을 이전해버리면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거죠. 자,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행위를 우리는 처분행위라고 하고요.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행위를 의무부담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만 부담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의무만 부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의무를 이행하는 문제가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의무부담행위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채권행위, 채권을 발생시키는 채권행위는요, 다 의무부담행위예요. 그러겠죠? 채권행위는 채권 자체가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채무는 이행해야 될 의무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항상 이행의 문제를 남게 되겠죠. 그래서 채권행위는 항상 이제 의무부담행위가 되고요. 자, 물권을 변동시키는 이 물권행위예요. 자, 물권행위를 하게 되면 물권이 변동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항상 이제 처분행위가 되는 거죠. 의무부담행위고 이것은 처분행위예요.
자, 이렇게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를 구별하는 실익은 뭐냐면요. 자, 이럴 때 보죠. 자, 4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계약 자체를요. 자, 보죠. 갑이 계약을 할 때요. 원래 지금 현재 누가 소유하고 있냐면 A가 소유하는 물건이에요. 자, A가 소유하는 물건을 갑이 매매만 체결한 상태예요. 매매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이 매매 계약은 뭐 이렇게 3월 15일 날 했다고 하죠. 매매 계약만 체결하고요. 언제 이전하기로 했느냐? 4월 15일 날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아직 4월 1일 현재 아직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에 어떻습니까? 팔아버리는 거죠. 매매한 사람이 다시 되파는 거, 이걸 전매라고 하는 거죠. 전매. 그럼 이 전매도 매매입니다. 자, 그러면은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예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 자, 어떻습니까? 4월 1일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는 없잖아요. 소유권을 언제 이전하기로 했어요? 4월 30일 날 이전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계약 자체는요. 매매계약 자체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지금 당장 소유권을 넘겨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그 처분권,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이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요. 소유권을 넘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소유권 이런 것들을 이제 처분권이라고 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그런데 갑은 아직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는 사람도 아직 어떻습니까?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매매계약, 채권행위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직 소유권을 넘길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갑이 을에게 4월 31일 날 이때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때 넘겨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의무부담행위를 할 때는요. 처분권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처분권이 없이도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4월 30일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물권행위를 할 때는요. 이때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죠. 만약에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잖아요. 따라서 소유권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갑은 이때는 소유권자 되는 거죠. 즉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갑은 어떤 식으로든지 4월 30일까지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취득해서 넘겨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요. 자, 물권행위,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분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를 할 때는 처분권은 필요가 없다. 여기 이제 실익이 있습니다. 자, 보죠. 자, 의무부담행위란 당사자에게 일정한 급부 의무를 부담시키는 이제 의무만 부담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자, 채권행위는 다 의무부담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자, 밑에 보시면 채권행위만으로는 소유권의 변동도 물권 변동 자체, 물권이 변동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처분행위와 달리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그러니까 항상 그 다음에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는 거죠. 자, 앞에는 무시하고요. 그냥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라는 거죠. 이런 물권행위는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이고요.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자, 중요한 건 그 밑에 있습니다. 자, 의무부담행위를 할 때는 지금 당장 처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나 처분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분권 없는 자, 즉 소유자 없는 자도 매매계약,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는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비교해서 처분행위, 그러니까 물권행위는 처분행위가 됩니다. 자, 처분행위는요, 처분해버리면 더 이상 갑과 을은 만날 일이 없죠. 만날 일이 없으니까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고 직접 권리, 직접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처분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처분행위는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이제 물권행위가 있고요. 자, 물권을 변동시키진 않지만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으로서 그 채권 양도와 같은 준물권행위가 있습니다. 자, 채권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사고 팔아가지고 채권을 넘깁니다. 자, 갑이 을에게 채권을 돈 받고 팔게 되면은요, 을은 이제 새로운 채권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채권을 취득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채권을 넘기게 되면, 채권을 이전하게 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이전하게 되면 을이 새로운 채권자가 되는 거죠. 자, 채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물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에요. 채권을 취득하지만 돈 주고요. 채권을 취득하게 되면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죠. 돈 주고 이제 채권 사버렸으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채권을 변동시키는 채권 양도, 이것도 물권행위, 물권을 변동시키는 물권행위는 아니지만 이것도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처분행위다. 처분행위라는 점에 있어서는 물권행위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준물권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채권 양도나 채무 인수 이런 것들도 이제 준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가 됩니다.
자, 중요한 실익은요, 넘기시면 오른쪽에 그 133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줄. 처분행위는요,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넘기지 않고 권리 자체를 완전히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분권이 있는 자의 처분행위만 유효가 된다. 그래서 처분행위라고 해서는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요거 이제 의무부담행위의 처분행위에 관한 이제 구별실익 요거 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가 있는데 이것은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양가로 2A는요, 유상행위, 무상행위로 이해하기 위한 것인데요. 자, 갑이 을에게 X 물건을 이전해 줬어요. 자, 그러면은 갑의 재산권은 감소하고요. 갑이 진짜 소유자였다고 해보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의 재산이 감소되고 을의 재산이 상승을 한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출연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출연행위라고 하고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또 10억 원을 지급하는 행위도 어떻습니까? 자기 재산 10억 원을 감소시키면서 상대방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되겠죠. 이런 행위를 출연행위라고 한다. 그러면은 갑의 출연행위가 있고요. 을의 출연행위가 있었어요. 이런 걸 출연행위라고 해요. 그러면 비출연행위는요, 나의 재산이 감소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증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비출연행위가 되고요. 또 나의 재산이 감소되더라도요, 상대방의 재산이 증가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나의 재산이 어떻게 되죠? 나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고요, 상대방의 재산도 뭐 증가가 없다든지요. 그러니까 나의 재산이 감소되고 상대방의 재산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나의 재산이 감소돼도 상대방의 재산이 증가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상대방의 재산이 증가됐다고 하더라도 나의 재산이 감소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비출연행위라고 합니다. 출연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실제로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이제 출연행위가 되는 거죠. 그럼 비출연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가 되겠습니까? 뭐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건 시험 문제가 뭐 거의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불가에다 물건을 버려버렸습니다. 내 소유권을. 그러면 나의 재산은 감소했지만 어느 누구의 재산이 증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강물에다가 내 물건을 빠뜨려 버렸어요. 나의 재산은 감소됐지만 어느 누구의 재산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비출연행위가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문제되는 것은 출연행위인데요. 그러면 이때 갑의 이런 출연행위와 을의 출연행위가요, 서로 이렇게 대가적이죠. 이렇게 대가적이면 우리는 이것을 유상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대가적인 행위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유상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유상과 무상은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대가를 받고 출연을 하게 되면 이것은 유상행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X재산권을 넘겨주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을로부터 10억 원의 대가를 받고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받고 출연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상행위라고 한다. 그러면은 갑이 을에게 X 물건을 넘기면서 대가를 받는 것이요. 자, 금전으로 지급받으면 이런 것들을 매매라고 하고요. 갑이 을에게 X 물건을 넘기면서 을에게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을로부터 다른 재산권을 넘겨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 매매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유상행위가 되겠죠. 그리고 교환도 유상행위가 되는 것이죠. 대가를 받잖아요. 금전으로 대가를 받고 다른 물건으로 대가를 받으면서 재산권을 이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상행위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요, X 물건을 넘겨주면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증여라고 해요. 그럼 증여는 대가가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행위가 되겠죠. 무상. 증여. 여기에 대해서 반대가 이제 증여가 되겠죠. 또 유상계약의 대표적인 내용이요. 자, 임대차요. 내가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사용하게 합니다. 사용하게 하면서요, 사용료를 받아요. 대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가를 받기 때문에 유상이 됩니다. 그러면 임대차는 유상계약이 돼요.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용하게 하면서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면 우리는 임대차라고 해요. 임대차는 대가를 받기 때문에 유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반대로 내가 어떤 물건을 사용하게 하면서요,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공짜로 사용하게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자, 사용대차는 대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나 사용대차는 무상, 대가를 받는 매매교환 임대차는 유상이 됩니다. 유상행위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떤 물건을 수리해 줄 때 공짜로 수리해 주면 무상수리고 돈 받고 수리해 주면 유상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상, 무상은요. 대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걸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이해가 있죠. 매매, 교환, 임대차는 유상행위고 다음 줄 증여, 사용, 대차는 무상행위다 라고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유인, 무인은요,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그 밖에 분류해가지고 생전, 생후, 뭐, 사후행위, 요식, 불요식, 주된, 종된, 독립보조. 자, 이런 것들은 자, 모르셔도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게 유상, 무상. 이것은 꼭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도 우리가 뒤에 읽다 보면 등장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요거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요 구별. 그 다음에 단독행위와 관련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법률행위 종류에서는 요거 정도 판단하시면 됩니다. 요거 정도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매매를 했을 때요. 자,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자, 가장 일반적인 법률행위가, 대표적인 법률행위는 매매죠. 그래서 유상행위로서 매매, 계약이죠. 자, 권리가 변동되는 것은 단독행위에서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일방만의 의사에서 권리가 변동되는 것이니까 흔치는 않고 주로 흔하게 존재하는 이제 법률행위는 계약이죠.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되고 그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매매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갑과 을이 매매를 합니다. 자, 매매. 자, 매매를 하게 되면요. 보통 우리가 매매 계약서 같은 걸 쓰게 되죠. 매매.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서 같은 걸 쓰죠. 반드시 매매를 할 때요. 계약서를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요. 뭐 구두로도 할 수 있고요. 뭐 전화로도 할 수 있고 또 이메일로도 계약합니다. 무슨 콘도 예약할 때 이러고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이렇게 뭐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에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매매 계약서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갑과 을이 계약을 하는데 X 물건 15억 원에 계약을 하죠. 그러면 계약을 할 때는 무엇을 얼마에 파는지가 맨 위에 나와요. 자, X 물건을 15억 원에 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는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파는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나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나오는 거죠. 매매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가운데는요, 이건 이제 크게 나와 있고요. 가운데는 깨알같이 여러 가지 이제 언제 넘기기로 했는지, 어디서 넘기기로 했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특약사항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 가지 특약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죠, 요거. 무엇을 얼마에 사고 팔기로 했는지, 또 누가 계약을 했는지. 그 다음에 계약서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갑과 을이요. 이 물건에 대해서 10억 원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뭡니까? 이거부터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자, 매매 계약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기가 만약에 공란으로 되어 있으면요. 내용이 없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어떠한 권리의무도 발생할 수 없겠죠. 자, 갑과 을 사이에는 X 물건 10억 원에 대한 서로 권리의무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내용이 없는 계약,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계약이라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요 내용이 요게 뭡니까? 당사자가 계약을 하는 목적이 되는 거죠. 얼마에 팔기 위해서, 얼마에 사기 위해서,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얼마에 팔기 위해서. 이것이 계약을 하는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는 거죠. 자, 목적이 된다. 이것이 바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만 계약은 성립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여기가 공란으로 돼 있어 버리면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내용이,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매도인과 매수인이라고 하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당사자가 없는 계약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X 물건 10억 원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을 혼자서도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갑 혼자서도 이런 걸 쓸 수 있고 갑을도 아닌 전혀 다른 병이라는 사람 이런 계약서, 친구 이름 쓰면서 계약서는 장난삼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약에 대해서 권리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갑이 어떻습니까? 나는 X 물건 10억 원을 팔겠다는 의사가 표시돼야 되죠. 또 을도 X 물건을 10억 원에 사겠다는 의사가 표시돼야 되겠죠. 그 의사 표시가 어떻게 됩니까? 갑이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죠. 도장을. 또 을이 어떻게 됩니까? 이 의사에 따른 도장을 찍어야 계약이 되는 거죠. 도장 찍기 전에는 아직 계약서가 성립되는 건 아닌 거죠.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죠. 이 도장을 찍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X 물건 10억 원에 대해서 팔겠다, 사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의사표시.
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당사자 갑과 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우리가 계약이 성립되었다. 이렇게 계약이 어떤 외형적으로 계약이 존재한다, 성립되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사자와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사자와 그 다음에 목적과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34페이지 보시면요.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뭐가 발생하죠? 채권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권리가 변동되기 위해서는 일단 매매계약 자체가 어떻습니까? 성립이 될 것을 전제로 해서 채권 채무가 발생하겠죠. 갑과 을 사이에.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성립 요건이 필요합니다.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우리가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춰야 되는데 이것을 성립 요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누가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서 권리를 갖겠다라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성립 요건이 갖춰졌다. 그래서 목적,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그러면은 권리는 바로 발생해야 돼요. 또 그건 아니죠. 자, 우리가 당사자 부분에서 다룬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리의 주체가 되겠죠. 갑은. 그럼 우리가 권리의 주체 시간에 뭘 했습니까?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권리가 변동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권리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권리가 변동될 수가 없는 거죠. 또 이런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권리의 주체 시간에 했죠. 의사 능력이 없는 뭐 이게 3살 먹은 애예요.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의사 능력이 없으면 계약을 해봤자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갑, 을, 이 란에요. 5살 먹은 아이가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으면 일단 외형은 갖추고 있지만은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계약을 해봤자 아무런 효력이 없다. 즉 의사 능력이 있어야만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의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미성년자간 법률행위는 취소해버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행위 능력.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 어떻습니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립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적으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만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요건들을 우리는 효력 발생 요건 또는 효력 발생한다는 건 유효,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즉 유효 요건이라고 합니다. 유효 요건이 갖추었을 때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당사자와 관련된 이런 요건들은요, 우리가 권리의 주체 시간에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권리 능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당사자가 처음부터 없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권리 능력이 없으면은 성립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당사자가 권리 능력이 있으면은 일단 성립이 되고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제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요. 성립 요건에서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있고 밑에 효력 요건에서 양가를 본 당사자에게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자, 우리가 인문 강의 시간 했는데요. 자, 그러면 X물건 15억 원에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을 했으면. 자, 여기서 X물건 15억 원으로 이렇게 확정이 돼 있어야 되겠죠. 권리라는 것은 구체적 권리이기 때문에요. 그 내용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 갑이 여기서 그냥 내 집 15억 원에 팔게 그랬더니 우리 승낙을 했어요. 내 집이라고 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이요. 한두 채가 아니에요. 그럼 전체를 다 10억에 팔겠다는 것이냐? 그 중에 어떤 한 채만 10억으로 팔겠다는 것이냐? 확정이 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할 수 없겠죠. 따라서 그 내용이 확정될 수 있어야 되겠죠. 확정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집 해가지고 이것이 X 물건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해보죠. 보통 그래서 계약서에는 내 집 이렇게 안 쓰고요. 뭐 소재, 뭐 이렇게 번지수 이런 거 다 쓰게 되는 거죠. 자,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계약을 4월 1일에 계약을 하는데 이미 4월 1일이 되기 전에 자기도 몰랐는데 이게 불타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지. 이미 국가에서 수용을 해가 버렸어요.
그러면 수용을 해서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토지, 이미 멸실돼서 소유할 수 없는 토지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계약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해봤자 이행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한 거죠. 그러면 권리를 인정해봤자 이루어질 수 없는 권리, 실현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확정된 내용이요, 가능했을 경우에만 권리가 효력이 발생하겠죠.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대상으로 계약을 해봤자, 권리를 인정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권리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가능해요. 가능. 자, 가능했는데. 자, 가능한데요. 가능하더라도 이 매매 계약이 법에서 허용된 매매 계약이어야 되겠죠.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매매 계약을 법으로 권리로서 보호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따라서 적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요, 허용되지 않는 이런 매매 계약은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쭉 이제 나열을 하고 있어요. 허용되지 않는 행위들을 쭉 나열해서 나열을 하고 있는데, 자, 허용될 수 없는 행위들은요, 끝도 없이 많이 있어요. 생각해보면은. 그런데 그걸 일일이 다 나열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거기에 대해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허용돼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금지하는 법이 따로 없더라 이거죠. 따로 법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을 따로 법에 금지 규정이 없다고 해서 허용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법으로 국가 권력에서 보호돼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비록 적법하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서는 안 돼요. 즉 타당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즉 선량한 풍속에 따른 사회 질서를 해치는 매매 계약은 비록 법에서 금지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호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타당성을 갖췄을 때만 권리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양가로 인해서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이 존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의사표시와 관련돼서요. 자, 의사표시는 의사적인 요소하고 표시적인 요소가 합쳐져 있는데, 자, 의사하고요, 내가 어떤 의사를 하려고 했는데 표시를 잘못했어요. 실수했다는 거죠. 자, 이런 실수를 했을 경우에도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라고 하면 너무 가혹한 거죠. 법률행위는 의사에 따라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인데, 표시에 대한 실수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유효하다,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면 너무 가혹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으로 팔 생각이었는데 갑이란 잘못해가지고 공안을 빠뜨려 버렸어요. 1억으로 판다고 잘못 써버린 거죠. 이건 명백한 실수잖아요. 이런 실수를 했다고 해서 1억만 받고 10억짜리를 넘겨야 된다는 건 갑에게 너무 가혹한 거죠. 자, 의사표시는 의사적인 요소와 표시적인 요소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사된 대로 표시가 됐을 경우에만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를 인정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사적 자체 원리니까요. 따라서 의사표시가 이제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을 경우만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고요. 또 의사표시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요,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의뢰 사기에 의해서 또는 의뢰 강박에, 협박에 의해서 매매계약을 했다. 매매계약을 해가지고 사기나 협박에 의해서 10억짜리 1억 원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을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을 나쁜 사람, 이런 사람들을 1억만 주고 10억 원짜리 X 물건을,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여줄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의사표시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갑이 의사표시를 형성하는 과정에요, 사기나 강박이라는 하자가 개입됐을 때요,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사기나 강박을 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권리로서 유효하게 인정해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또 하자가 없어야 완벽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 보시면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넘기시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렸던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요, 이렇게 표로써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 내용을요, 우리가 법률행위 시간에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당사자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권리의 주체 시간에 했기 때문에요, 법률행위 시간에는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목적에 관한 요건, 그리고 의사표시에 관한 요건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라도 흠결이 생겼을 때 그 효과요. 하나라도 만약에 흠결이 생기게 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냐.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효력이 발생을 해야 될 텐데 하나라도 흠결이 생기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느냐. 자,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그림은요, 자, 일반적인 법률행위를 할 때 반드시, 모든 법률행위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되는 것이고,
또 밑에 보시면 특별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이라는 것은 자, 당사자가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이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특별히.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했다든지. 자, 이런 특별 효력 요건에 있어서는 일반적 효력 요건을 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다루게 됩니다. 다루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표 내용을요, 우리가 앞으로 법률행위 시간에 이제 계속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37페이지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법률행위 목적에 있어서의 요건이 이제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당사자는 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목적에 관한 요건들 이제 잠시 쉬었다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했던 내용은요, 일반적인 내용이고, 물론 일반적인 내용 중에서도 몇 가지 제가 체크해 놓은 내용들 있죠. 자, 그 내용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 또 137페이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법률행위에 관한 효력 발생 요건. 사실 민법 총칙의 대부분은 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대부분을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